추석에는 보름달 말고도 봐야 할 것이 참 많은데요. 긴밤 우리를 즐겁게 해줄 추석 특선 영화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영화 사이에서 고민하다 보면 연휴가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남은 추석 연휴 동안 즐기면 좋을 영화 이야기 전해주실 영화평론가이자 영화 제작자 라이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라이너님 예전에 한 5년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네네. 진행했을 때 한번 이렇게 모시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기억이 납니다. 거기 몇 번 출연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네. 근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근황은 뭐 계속해서 영화 평론을 하다가 예, 책도 2권을 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영화를 제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각본, 제작자? 각본, 감독, 제작 이렇게 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마블 영화 정도의 좀 규모가 되는 예산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예. 네. 그거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 예. 네, 말도 안 되는 정말 저예산으로 만드는 영화인데요. 음. 프랑스와 트리포가 아까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좀 세상에 영향을 미쳐보고자 그렇군요. 네, 좀 더 인용이 되는 영화를 만들어 보고자 예.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나오고 장르가 뭔지만 좀 알려주세요. 인격살인이라는 영화고요. 인격살인. 네.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 장르는 이제 뭐 범죄, 스릴러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예. 아직 뭐 개봉 일자는 잡히지 않았는데 예. 저는 올해 연말을 조심스럽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촬영 제작 끝나고 개봉까지 빠르면 올해 연말. 네, 촬영은 다 끝났습니다. 촬영은 다 끝났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특집 영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사실 네. TV에서 영화를 해줬잖아요. 많이들. 그쵸. 빠바바밤 뭐 이런 거 나오고. 네. 요즘은 다들 영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요즘도 해요. 그 추석 명화를 예. 아직도 합니다. 뭐 추석만 되면은 각 방송국마다 나름대로 라인업을 짜서 예. 화제가 됐던 영화들을 이제 틀어주고 하는 것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음. 예전처럼 우리가 영화를 보는 그 창구가 적지가 않기 때문에 예. 예전에는 정말 TV 편성표에 동그라미 쳐가면서 맞아요. 이건 놓치면 안 돼 이러면서 보곤 했었는데 지금은 뭐 OTT라든지 혹은 뭐 VOD 뭐 IPTV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기 맞아요. 때문에 예. 지금은 그때처럼 TV 앞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추석엔 성룡이지 뭐 이런 공식도 있긴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다 그런 게 깨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밤 오는 혹은 남은 추석 연휴에 지난 시간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영화 라이너님과 함께 추석 특선 영화 편성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역시 이게 제가 라이너님 이제 유튜브에서 또 영화 평론하시는 거 가끔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이유는 굉장히 날카롭게 비평을 하고요. 그 재미와 또 작품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이런 것도 좀 골고루 비평을 항상 해주셔서 제가 한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오늘도 그런 거 준비해 오신 거죠? 그럼요. 예. 네. 엄선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영화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영화는 그 되게 의외이실 수도 있겠는데 예. 이 로봇 드림이라는 로봇 드림이요. 네. 이 드림이 그러면은 꿈하는 드림입니까? 아니면은 준다는 드림입니까? 꿈의 드림입니다. 꿈의 드림이요. 네, 로봇 드림. 로봇 드림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 이 작품은 사라 바론이라는 작가의 그래픽 노블 예.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 그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이 영화는 인간이 등장하지 않고요. 동물들이 사회를 이루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것 같은 도시인데 이제 의인화된 예. 강아지라든지 이들이 사람처럼 살고 있죠. 그런 사회에서 주인공인 개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TV에 이제 홈쇼핑 광고가 나왔는데 예.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 로봇 예. 이 로봇을 집집마다 들이세요라는 그런 광고였어요. 그래서 로봇을 주문을 해서 집에서 로봇을 조립을 합니다. 예. 조립을 해서 로봇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그 로봇하고 이제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거죠. 둘도 없는 친구가 돼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두 사람이 해변을 가요. 해변을 갔는데 해변에서 놀았는데 이제 로봇은 바닷물에 약하고요. 예. 그리고 바닷물에 약한 데다가 모래사장이 한번 쓰러지니까 일어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위기에서 이 개가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여기서부터는 영화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 작품은 어떤 거냐면 그 이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이건 뭐 은유니까요. 예, 예. 사람과 사람의 이별, 만남과 이별, 그리고 무엇보다 이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의 질문을 던지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에요. 일단 동물들을 소재로 동물 사회라고 하니까 몇 가지 이제 작품들이 생각이 나는데 뭐 주토피아라든지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동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이제 조지 오웰의 뭐 동물농장이라든지 뭐 이제 풍자가 굉장히 강한 이런 성격인데 그런 거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 어쨌든 동물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비슷한 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별이라는 거를 준비를 한다라는 건데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일러라서. 근데 자세하게는 할 수가 없고. 예, 예. 네.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서 그러면 왜 이런 주제를 왜 사람이 아니라 굳이 로봇 아니면은 뭐 동물 이런 식으로 좀 다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동물을 통해서 이걸 전달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일 때하고 다른 점들이 좀 있습니다.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행동, 언어 이런 것들에 굉장히 깊게 해석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그게 동물이 돼버리면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사람들이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게 은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선택, 행동, 그리고 보여주는 감정 이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든 거고, 그리고 개와 로봇이라고 하는 둘이 한쪽은 이제 동물이고 한쪽은 이제 로봇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서로 다른 두 종족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사람이 실사용하면은 조금 더 굉장히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은 애니메이션에 가깝고 동물이고 이제 로봇이면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추석의 사랑 네. 이게 사실은 그리고 이제 유사 가족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가족이 아니라 유사 가족인데 이런 가족 간의 이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잘 몰랐던 영화인데 뭐 이제 이 대본 보면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도 꼭 보고 싶네요. 네,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는 이별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사실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 왜 예전에 수필가 전혜린 씨가 이별은 쉬운 일이고 언제나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작품도 이별 그 다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추석에 다 같이 보시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이 작품은 대사가 없습니다. 아, 대사가 없나요? 네, 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없습니다. 대사가 없는 거는 네, 약간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이었던 월레스 앤 그로밋이라든지 아, 이런 그렇죠. 거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이것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월레스 앤 그로밋은 사실은 그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 자체가 약간 액션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이거는 뭔가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데 대사가 없으면은 뭔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을 너무 잘 만들어서 아, 이 작품이 그렇군요. 그 부분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대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용을 해줘요. 그렇군요. 네, 그런 여백이 있는 영화. 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로봇 드림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두 번째 영화 추석 특집 편성 어떤 겁니까? 두 번째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 2가 되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 근데 오늘 컨셉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안 나오고 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애니메이션이거나 네. 뭐 이런 거. 이것도 그렇죠. 이제 의인화라고 해야 되니 감정들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주인공들이. 맞습니다. 어. 감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 이 인사이드 아웃 2는 워낙 이제 전작 인사이드 아웃이 사람들한테 인생작으로 얘기가 됐던 작품이기 때문에 예? 많이들 기대를 했었고 실제로 인사이드 아웃 2도 엄청난 흥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한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 중에 안 본 사람이 있다면 예. 한번 같이 보면 좋을 만한 그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일단 이 주인공 라일리가 이제
그 1편에 비해서 좀 성장을 해서 중학생이 되어가지고 그 하키 대회를 나가는 하키 대회요. 네, 하키를 원래부터 잘하거든요. 예전에 저기 미네소타주였나요? 그쪽에서 있다가 이렇게 네네 그렇죠. 저기 캘리포니아주로 이사 오는 내용이었네.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네, 캘리포니아는 아니고 예. 저도 지금 갑자기 도시가 생각 안 나는데 예. 미네소타는 맞습니다. 예, 어쨌든 서부 쪽으로 조금 이사를 네. 가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사를 했고 그 이사 온 곳에서 잘 적응을 못해서 음. 그래서 이제 엄마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훔쳐가지고 예. 가출을 하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외로움? 전학 온 아이가 느낄 만한 그런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적응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예. 이번 작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사춘기. 사춘기요. 네, 질풍노도 사춘기. 예, 제가 지금 오춘기가 와가지고 지금 50대에 접어들면서 오춘기가 와가지고 제가 네, 사춘기가 오면은 보통 아이들이 괴물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어떤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고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서 감정이 다양해집니다. 그 전엔 없었던 감정들이 우르르 등장해서 이제 원래 이 감정 컨트롤을 하고 있었던 기쁨이 슬픔이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친구들의 자리를 빼앗으면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작품이고요. 주인공이 성장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는 작품이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편을 보다 보면 감정이 컨트롤을 하면서 라일리를 막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사춘기가 되고 얘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감정을 스스로 다루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잘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인간들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있잖아요. 꼭 긍정적인 감정만 꼭 필요한 것이냐, 그게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감정이 어우러져야 되고 또 성장을 하려면은 그렇죠. 부정적인 감정, 이제 뭐 분노도 있을 수 있고 불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또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또 중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이번 두 번째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감정이 바로 불안이에요. 불안. 사춘기의 불안. 근데 이 불안이라는 게 사춘기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요즘 청년들도 많이 느끼는 것이 또 불안이고. 저희가 저번에 한번 불안을 특집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 한번 모셔봐가지고 뭐 이제 정신과 전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학자, 뭐 경제학자 이런 분들 모셔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분들의 진단은 사실 젊은 세대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지금 불안한 사회다. 불안을 느끼는 사회다 이런 말씀을 하고 통계적으로도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그러니까 불안. 네. 이 불안이 처음에는 이 불안이라는 친구가 등장하면서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좋은 면도 보여줘요.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미래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써요. 그것도 잘못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많이 쓰는 거죠. 앞으로 이 일이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식의 불안. 예. 그런 시나리오를 무한히 만들어서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신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불안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들이 보여지죠. 너무 불안해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신념이나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이 극도로 가면 공황으로 이어지고. 그렇군요.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되게 잘 만든 게 그 불안이라는 감정마저도 사실은 그것조차 나의 일부다. 불안조차도 나의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불안하신 분들 아마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나만 불안한 것도 아니고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은 것인지 또 우리 이제 감정 컨트롤 못 하시는 분들 정치권에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좀 이 인사이드 아웃 2 보시면서 어떻게 좀 화도 다스릴 수 있는지 정말 이걸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사이드 아웃 2. 두 번째 추천 영화일까요? 자, 이번에는 영화가 말하는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추천작을 가져오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것도 흥행작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못한 듄 파트 2. 듄 시리즈. 요 작품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작품은 뭐 드니 빌레브라는 감독의 아주 역작입니다. 이 드니 빌레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2049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이 드니 빌레브의 듀운 파트 2는 지금 할리우드의 현재를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정점. 그러니까 드니 빌레브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제가 볼 제임스 때는 카메론 아바타 이게 한 시대를 그 획을 그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제임스 카메론 같은 사람은 약간 시대를 넘어서 버린 사람이고 지금 시대의 정점, 예. 지금 시대에 가장 영화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깔끔하게 딱 떨어지네. 네, 그렇죠. 오히려 크리스토퍼 놀란보다도 드니 빌레브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주는 영화의 어떤 때깔, 뭐 CG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극에 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리우드가 어느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예. 이 영화 보시면 된다. 이 영화가 바로 할리우드의 모든 걸 보여주고 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는 봤고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 넷플릭스였나? OTT에서 이제 봤는데 와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정서에도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좀 안 그러니까. 맞죠. 예. 우리나라가 약간 스페이스 오페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제 미국이 그렇게 이제 건국 서사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신화를 만드는 차원에서의 이제 스타워즈를 좋아하고 막 일본도 엄청나게 흥행하는데 한국에서는 잘 안 됐잖아요, 그게.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예. 사실 이게 전두환 때문이거든요. 아, 전두환 때문에 전두환까지 올라가나요? 왜냐면 처음에 그 스타워즈 예. 1편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왔어요. 예. 근데 70년대 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79년 그때쯤이었던 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79년, 81년, 83년 이렇게 해서 스타워즈가 1, 2, 3편, 그러니까 정확히는 에피소드로는 4, 5, 6인데 요게 2년 간격으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1편이 나오고 나서 전두환 정권 때 2편이 안 들어와요. 아, 다음 왜? 편이 내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란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제국의 어떤 이 핍박으로부터 반기를 든 공화국과의 싸움이잖아요. 예. 이거 어떤 혁명이거든. 공화국 혁명. 민주주의적인 혁명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시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스타워즈의 팬들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스타워즈 1편 보고 이제 잊혀질 때만큼 하면 2편 봐야지 이게 기억도 생생하고 막 그런데 너무 텀이 길었군요. 한 10년 정도 있다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스타워즈의 팬들이 이렇게 자라날 토양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듀운도 이게 그 작품 프랭크 허버트의 소설인데 요 소설도 우리나라에 너무 늦게 들어와서 예. 듀운의 팬들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사실은 듄을 사서 이제 전자책으로 네네. 읽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약간 감수성에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의 어떤 속도감이나 이 빠른 전개하고 다르게 너무 배경 설명이 주렁주렁 있어서 야, 이 그렇죠. 세계관에 다 내가 입문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 이해해야 돼? 책을 보기에 약간 그런 장벽들이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공부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고요. 어. 이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미 이 듀운이 나왔을 때부터 워낙 팬들이 많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지만 사실 소설이 이제 와서 우리도 한 80년대쯤 들어왔으면은 팬들이 생겼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데 작품으로서는 어쨌든 굉장히 대단히 훌륭하죠. 대단히 훌륭하다. 예, 예. 꼭 알겠습니다. 봐야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광신적인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가 예. 이런 걸 많이 보여주거든요. 특히 이제 프레맨들 처음에 그 프라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예. 사람이 처음에는 그 제시카가 흘리는 눈물을 이렇게 받아서 마실 정도로 이 프레맨들의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원래대로면은 이 주인공의 스승 같은 사람이 돼야 될 사람이었는데 예.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자신이 이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게 되는 순간부터 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가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그가 시키는 대로 마음껏 이 물을 흘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믿음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맹목적인 믿음이 또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교훈을 주는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예술성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술에 좀 초점을 맞추면 일단 추락의 해부라는 영화를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추락의 해부. 저는 이 영화는 잘 모르는데. 네. 이 주스틴 트리의 영화인데 예. 요 영화는 이제 일단 말씀만 드려도 알 수 있는 게 지난번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각본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그럼 뭐 작품성 하나는 뭐 완전 그렇죠. 인정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완전히 인정받았고요. 예. 각본이 굉장히 훌륭해요. 이 이야기도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어떤 거냐면 어느 날 그 별장에 정말 유럽의 산들이 가득해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별장에서 한 남자가 별장의 2층에서 추락해서 예.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서 이 경찰들이 오게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용의자는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가족밖에 없는데 예. 이들의 가족은 개 한 마리를 제외하면 아내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아주 가까운 게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 이런 예.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과연 이 남자는 어떻게 죽었는가? 아내와 싸우다가 실수로 떨어져서 죽은 것인가? 예. 자살을 한 것인가? 아니면은 아내가 살인을 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 가서 다투는 이야기예요. 아, 법정 드라마군요. 법정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완전 법정 드라마라고 보기 어려운데 예. 법정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무 인상적인 것들은 뭐냐면 여기서 검사는 검사대로 이 논리를 펼치고 예. 그리고 이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논리를 펼치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둘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약간 감정적인 문제들, 진짜 부부만이 알 수 있는 이런 문제들. 특히 이제 아내가 유명한 소설가이기 때문에 예. 남편이 좀 뭐라고 할까요?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요.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이 제일 멋진 것은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진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물론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가 있습니다. 예. 최후의 승자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영화가 뭘 보여주냐면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누가 그럴듯하게 연극을 하느냐. 누가 가장 지지를 받을 만한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느냐.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법정에서 서로 이제 시나리오를 들고 나오고요. 그 시나리오가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재판이 갈리는 아.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이제 배심원 제도에 미국에서 이제 문제점들을 했을 때 정말 배심원들을 얼마나 잘 속이느냐 아니면 인종적 편견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판결이 뒤집어지고 막 이런 작품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네. 뭔가 약간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한테 그럴싸하게 보이느냐. 이게 약간 현대사회 미디어의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도 보실 수 있고요. 맞아요. 미디어적 은유 이런 것도 있고 사실 그 마지막에 이 최후의 승자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 그 최후의 승자가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이게 진실이구나라고 생각해 버렸거든요. 예. 근데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친구 말 중에 증명할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도 그걸 보다 보면은 설득돼요. 너무 그럴듯한 말이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되게 무서운 그런 영화입니다.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하지만은 거짓말을 덮을 수 있는 건 더 큰 거짓말이다. 약간 이런 것이 그렇죠. 이런 정치권의 격언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저는 이거 꼭 보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 어떤 영화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영화는 단언컨대 올해 최고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정도로 단언컨대라고 말씀하시면은 궁금합니다. 제목이 뭔가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예, 라는 영화예요. 오브 인터레스트.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은 뭐 엄청난 완성도를 갖고 있는 작품이어서 벌써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고 또
관객도 많이 모였어요. 예. 이런 어떤 독립 예술 영화는 10만 관객 넘는다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그런 걸 해낼 정도로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러니까 예전 이 시기로 치면은 1943년 44년 요때입니다. 예, 예. 1943 2차 세계대전 막바지. 막바지. 예, 예. 그 막바지에 유대인 절멸 수용소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소장이었던 루돌프 헤스라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화가 보다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루돌프 헤스인지 뭔지 안 알려줘요. 네. 어떤 가족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어떤 벽이 있어요. 긴 벽이 있고요. 그 벽 너머에서 뭔가 조용히 뭔가 어떤 누군가의 비명소리, 하는 소리가 작게 들리고, 예. 누가 누굴 때리는 소리, 명령하는 소리, 이런 게 조금씩 무슨 배경음악처럼 들려와요. 그런 데서 살거든요. 근데 그 벽 너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고, 이 가족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바로 옆에 살아요. 아, 그래요? 그게 바로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겁니다. 인터레스트가 여기서는 여기 존이 사람 이름 존이 아니라 존, 네, ZONG, 예, 존 지역, 예, 영역 예. 이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인터레스트는 어떤 이익 같은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줬다고 해요. 그때 독일 정부가. 그래서 그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죽으면 그들의 옷에서 예.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그거를 챙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대화를 해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나왔는데 그거를 회스의 아내가 끼고 있으니까 어디서 그걸 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치약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발견한 이후로 치약을 열심히 본다고.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히면서 그것도 숨겨놓은 거를 또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찾아내고 이제 자기들이 입는 거죠. 그래서 네. 유대인들이 죽고 나면은 좋은 옷 같은 건 자기들이 다 나눠 입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루돌프 헤스라고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약간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예전에 이제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쉰들러 리스트의 정반대의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모습인 것도 좀 생각이 들고, 이제 독일 철학자의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얘기를 하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그 나치 장교의 어떤 자서전을 보면서 이 개념을 만들었거든요. 약간 악의 평범성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사실 한나 아렌트가 재판장에서 했던 그런 여러 말들, 예. 이런 것들이 저는 적용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루돌프 헤스의 바로 상관이 아이히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아이히만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장이니까 예. 이 거기에 유대인들을 보내는 그런 수송 작전이라고 할까요? 그 수송 작전의 총책임자가 아이히만 맞습니다. 예, 아이히만이 예.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 루돌프 헤스가 회스 작전이란 걸 해요. 이 회스 작전이라는 거는 30만이었나요? 30만, 40만에 달하는 헝가리에서 오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작전이었거든요. 예. 그 작전을 하게 되는데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중요한 작전을 맡게 됐어. 횟스 작전이야. 나만 횟스가 아니고 자기도 횟스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겐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이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횟스 작전의 골자가 뭔가 봤더니 예. 하루에 10,000명씩 죽이는 겁니다. 하루에 10,000명씩. 네. 하루에 10,000명씩 죽여서 그 시체를 이제 어떻게 소각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그렇군요. 그런 작품이죠. 악에 대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음 작품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실 작품. 그렇죠. 예. 다음 작품은 사실 하마구치 류스케라는
감독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마구치 류스케, 하마구치 류스케. 일본의 유명한 감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예.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사사를 받은 예. 그런 감독이기도 한데 대표적인 작품은 이제 드라이브 마이카라든지 아사코라든지 우연과 상상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예.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올해 나온 하마구치 류스케의 신작이에요. 오늘 소개하실 작품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는 분명히 악이 존재한 것 같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목이. 그렇죠. 앞에서는 분명히 악이 있었고요. 예. 근데 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어서 정말 좀 약간 예술적인 걸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한 산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일본의 한 산골 마을인데 거기가 숲이 정말 깊고요. 사람들은 그 숲에 이렇게 내려오는 물줄기, 상류와 하류, 그 약간 개천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살아요, 사람들이. 상류 마을, 하류 마을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글램핑장을 건설하겠다. 글램핑장 건설을 위해서 이제 그 도쿄에 있는 회사가 와서 글램핑장 건설을 하겠다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주민들이 그 도쿄에서 온 그런 공사하는 건설사, 그 건설사 친구들한테 전혀 지지 않고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글램핑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얘기하고 예. 이런 걸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 악이란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마구치 류스케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악이란 게 절대적인 악이 있어서 그 악이 사람들을 물들이는 게 아니라 예.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갈등과 대립 그런 데서 악이 이제 태어난다. 존재하지 않을 악이 거기서 만들어진다. 일종의 그러니까 성선설에 기반을 했는데 상황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글램핑장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거를. 예, 캠핑 좋아해서 많이 다니는데 보면서 가끔 저기에다가 꼭 이런 거를 만들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보면은 굉장히 그렇죠. 이제 산골짜기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가서 시원하게 이제 쾌적하게 캠핑을 하지만은 이것도 또 자연 파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그게 핵심은 아니지만은 네. 어떤 상황이 만들어낸 악. 예, 맞습니다. 갈등. 상황이 만들어낸 악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영화들이 아마 우리 영화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처음 들어본 영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죠.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로봇 드림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2 요거는 굉장히 개봉관에서 흥행도 많이 했으니까 아실 테고 그리고 세 번째가 듀온 파트 2 그리고 추락의 해부 존 오브 인터레스트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6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석 당일 밤이고 내일까지 연휴니 이 영화들 중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영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라도 한번 우리 라이너님이 소개해 주신 영화 한번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이 영화들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들은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영화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특집으로 라이너님과 함께 특선 영화 큐레이션 만들어봤습니다. 라이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